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17학년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이제 해설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이제 6월 모의 평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평이했어요. 이제 평이했으니까 이제 아마 9월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해설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1번 봅시다. 다음은 어떤 파동이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예다. 자, 그럼 자동차 후방 센서, 태아 검진 장치, 어군 탐지기 뭡니까? 초음파죠. 뭐 이거 5초 만에 여러분이 뭐 5초도 안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농담을 한다 그러면요. 그럼 바로 이제 2번이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요. 자,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안테나를 보면서 영희, 철수, 민수가 대화하는 거래요. 자,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송신하는 거냐? 영희 맞는 내용이죠. 자,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서 전파되는 거냐? 맞는 내용이죠. 자, 전자기파는 매질 없을 때 전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민수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영희하고 철수니까 3번. 요거는 뭐, 한 10초 만에 푸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번하고 2번은 아주 이제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3번에 보시면요. 자, 3번 제가 보시면요. 자, 그림과 같이 이제 2m/s의 등속도 운동하는 무빙워크에 서 있대요. 누가요? 영희가. 그래서 쭉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철수가 정지에 있다가 영희가 순간 여기 가는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통과했대요. 가장 전형적인 등가속도 운동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럼 VT로 그려볼까요? 그렇죠? VT가 가장 쉬울 겁니다. 이런 문제는 VT로 그리셔야 돼요. 영희는 2m/s로 등속도 운동 쭉 했을 거예요. 도착했다고 해볼게요. 얼마 갔습니까? 40m 갔으니까 이 면적이 40이죠. 몇 초 걸렸어요? 20초 걸렸겠죠. 자, 요게 이제 0이해 하다가 0이해. 그렇죠? 그럼 철수는 어떻게 됐어요? 정지 상태에서 왕 하고 등가속도 운동 했어요. 동시에 도착했대요. 그럼 철수가 간 면적도 40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야 요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예요? 4m/s에 해당할 거다. 이게 바로 철수죠. 자, 그렇다면 기억. 철수의 가속도 크기는 얼마냐?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20분의 4, 10분의 2, 0.2 가속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0부터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영희가 철수의 2배냐? VT에서 면적이 이동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철수 요만큼 갔어요. 영희 얼마큼 갔어요? 이만큼 갔으니까 몇 배 갔습니까? 영희가 2배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 맞겠죠. 자, 디귿은 이제 잠깐 제가 볼게요. 디귿을 잠깐 올려볼게요, 여러분. 디귿 잠깐 올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디귿 잠깐 봅시다. 자, 그러면은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됐어요. 그러면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 얼마죠? 10초일 때요? 2m/s죠. 그러면 이제 디귿도 맞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도 맞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이제 니은하고 이제 디귿이 맞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몇 번이요? 이제 5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3번 문제도 이제 여러분이 뭐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칠판을 쥐고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볼까요?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 철수하고 영희가 동시에 왕 하고 민대요. 그럼 철수가 영희 미는 힘, 영희가 철수 미는 힘, 당연히 동일한 작용 반작용이다.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있는 대로 바로 보기 봅시다. 철수가 영희에게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 작용 반작용 관계이냐? 당연히 맞는 거죠. 자, 니은 가속도 방향은 철수하고 영희가 서로 반대냐? 당연히 반대 방향이죠. 힘을 반대로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니은도 맞고요.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영희가 철수로부터 받는 충격량 크기가 같냐? 두 물체가 똑같은 힘을 받아요, 지금. 그럼 힘을 받는 시간도 동일하니까 힘 곱하기 시간인 충격량 크기 항상 동일한 거죠. 그럼 디귿도 맞네요. 그럼 이제 여기 정답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뭐 4번 문제는 이제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4번은요. 요건 15초 만에 푸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이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이제 EM, EM, M.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체 A, B, C가 연결되어 있었었는데 쭉 이렇게 움직이다가 실이 끊어져 버렸대요. 자, 그러면은 정지했다가 쭉 일로 움직였죠. 왜? 일로 EMG고 MG니까. 이쪽이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어떤 속도가 됐었을 거예요. 속도가 되다가 실이 끊어졌어요. 그럼 실이 끊어졌으니 A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할 거 아닙니까? 가속도 G로.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실을 끊었으니까 얘에 해당하는 mg라는 힘으로 두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운동 방향은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떤 v라는 속도가 됐다가 만약에 p에서 q만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속도는 점점 줄게끔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냐. A의 가속도는 G예요. C를 끊어졌을 때. 자, 이 둘의 전체 가속도 얼마입니까? 자, 그럼 전체 가속도는 질량은 전체가 3m이고요. 힘은 mg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지워지죠. 그럼 결국 3분의 1 g. 그러면 A의 가속도가 B나 C에 비해서 3배 해당할 거예요. 틀렸네요. 자, 니은 C의 역학제는 증가하냐. 지금 이 두 물체 C의 중력만 받아서 속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물체의 중력만 받아서 움직이니까 B와 C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얘기인 거는 두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러면 B 6대까지 오는 동안에 아까 속도 준다며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자,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 없잖아요. 높낮이가 없으니까.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속도 점점 줄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하겠죠. 이게 이제 C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두 개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0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B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대해서 이거 플러스 값이죠. 그럼 이거 전체가 C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증가하는 거 맞네요. 자, 디귿.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이 값하고 그 다음에 C의 중력이 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같습니까? 이거와 이거 통째가 같은 거죠. 틀렸잖아요. 그럼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5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을 여러분이 골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운동 방정식에 나오는 문제예요. 반드시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기출이 되니까 여러분이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6번이 이제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봅시다. 자, 다음은 입자 ABC에 대한 자료래요. 자, ABC는 표준 모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매기 입자는 아니다. 그럼 기본 입자라는 거죠. 렙톤이나 쿼크의 중에 하나일 거다. 자, A는 양전하니까 렙톤이나 쿼크 중에서 양전하 뜨는 게 뭐예요? 업, 그 다음에 뭐 차밍, 탑. 이거 중에 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고 결정이 돼요. 자, B하고 C는 음전하래요. 그럼 뭐 전자나 뮤온이나 타우일 수도 있고 쿼크라면은 다운 쿼크나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나요? 그 다음에 바텀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힌트를 줬어요. C의 전하량은 B의 전하량의 3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만큼 뛰는데 전자는 얼마큼 뛰어요? 마이너스 이만큼 뛰니까 3배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C가 전자 같은 애다. 뭐 전자, 뮤온, 타우, 뭐 전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뭐 다운 쿼크나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나 이제 바텀 쿼크 이런 거에 해당할 거다라고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A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냐? 쿼크잖아요. 쿼크니까 강한 상호작용을 하겠죠. 자, B는 쿼크예요. 렙톤이 아니고. 틀렸죠? 자, 디귿. C는 중성자. 전자가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기억만 된다.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분류표로 쭉 하셔가지고 기본 입자 안에는 다시 렙톤 6개, 쿼크 6개, 이제 매개 입자 4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외워 놓으시면 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 나오긴 하지만 반드시 나오지만 뭐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까지 이제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영위에 대해서 0.5c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광원 P에서 발생한 빛은 영희가 측정했을 때 A, B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영희가 봤을 때 이 광원 P에서 도달한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게 특수상대성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러면 영희가 봤을 때 여기 동시에 도달하면 영희가 봤을 때 A나 B 지점은 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 안에 탄 철수가 봤을 때 A, B에 동시에 빛이 도착하면 영희가 봤을 때 A가 일로 움직이고요. 요만큼. B가 일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도달하기 때문에 A가 먼저 도달하고 B가 나중에 도달하게끔 보는 게 보통 이제 우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바깥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A하고 P 사이의 거리와 P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다른 거죠. 다른 말로 마치 이 그림하고 좀 다르게 P점을 중심으로 A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멀고요.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빛이 여기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희가 보면은 A나 P나 B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순간 움직였을 때 A가 이쯤 왔었고 B가 이쯤에 와서 그때 이제 빛이 진행한 거리가 같으니까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결론이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면 당연히 P부터 A까지의 거리가 P부터 B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기 한번 볼까요? 쭉 올려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철수가 측정했을 때, 요 그림만 잠깐 봅시다.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느냐. 철수가 봤을 때 당연히 뭐 영희 뒤로 움직이잖아요. 0.5c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영희의 시간이 더 천천히, 정지한 관측자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을 보면 더 천천히 간다, 느리게 간다. 아,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죠. 자, 니은. 철수가 측정했을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B보다 A에 먼저 도착하냐. 그러면 철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가 봤을 때는 지금 P부터 A까지 거리가 더 길어요. B가 더 짧고요. 그러면 동일한 속도로 빛이 나갔을 때 어디에 먼저 도달한다고요? B에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B보다 A에 먼저가 아니고요. B에 먼저 도달하는 걸로 관측되니까 니은은 틀렸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T가 볼까요? 영희가 측정했을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P에서 B까지의 거리하고 같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죠.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맞는 건 이제 기억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7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죠. 자, 이것도 이제 특수상대성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제 보통 이제 평이하게 뭐 이 우주선에 탄 사람이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으면 바깥의 정지좌표에서 본 사람에서는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가장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걸 역으로 바꿔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동시면,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문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7번도 뭐 특수상대성에 해당하는 뭐 아주 뭐 고난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평이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볼까요? 이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뭐 이제 전기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되는 두 점전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저는 하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트가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트 모양으로 그려지면 당연히 B가 전하량이 크고 A가 전하량이 작고요. 부호는 반대예요. 근데 뭐 화살표를 친절하게 줬으니 플러스고 마이너스겠죠.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두 전하에 의한 합성 전기장이 빵이 되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 약한 쪽의 반대편에 반드시 이쯤에 어딘가 합성 전기장이 빵이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걸 몰라도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A는 음전하냐? 당연히 음전하죠. 저 청에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전화 맞죠? A, B의 전하량은 같냐? 아니죠. B가 훨씬 더 큰 거죠. 나가는 전기력선이 훨씬 더 많고요. 들어오는 전기력선이 적잖아요. 이건 틀렸네요. 그럼 A, B 사이의 정기적 인력. 아니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까? 당연히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는 우리가 전기장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4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자기장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기장으로 봅시다. 9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인 원형도선 A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BC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종이면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0, I0, I고요. 그 다음에 A의 중심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은 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있을 거고요. 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생길 거다. P점에서. 맞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직선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앙페르 법칙으로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는 거니까 이 I0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으로 생길 거다. 그러면 지금 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P점에서 이 원형도선과 이 직선도선 두 개에 의한 합성자기장이 0이라고 지금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에 의한 자기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둘에 의한 자기장과 이거에 의한 자기장이 같아야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전류 어떻게 흘러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면 생겨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요렇게까지만 분석하셨으면 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기억. 자, P에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제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냐? 반대니까 맞네요. 자, 디귿.
i는 2분의 3 i0보다 작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얘와 얘에 의한 합성 자기장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은 a니까 상수가 들어갔어요. k'이 들어갔고 a분의 i0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죠. 자 이번엔 요 i0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봅시다. 어쨌든 두 개 더해지는 거죠. 두 개 더해지는 거니까 자 요다가 이제 상수 직선도선부터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장은 k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2a죠. 전류는 I0만큼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는 건데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누구요?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거리 일단 K 들어가고요. 떨어진 거리가 3A에 해당하고요. 전류가 I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그러면 지금 요 상수값을 우리가 외우지는 않지만요. 보통 수능에서는 뭐 나오진 않는데 이 K'과 K라는 값이 이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값하고 지금 이 값이 같은데 뭐 무슨 값보다 뭐 작냐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값은 내가 만약에 이 K'을 제가 K로 대체했을 때 A분의 I0라고 대체했을 때 이 값보다 이 값이 작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값은 같아요. 이 두 값한테 만약에 이 원형도선에서의 상수 K 대신에 K' 대신에 K라고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값은 이 값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제가 나타내보면 작을 거다. 뭐요? 여기 K에 만약에 A분의 I0 그 다음에 K에 2A분의 I0 요 더한 값은 당연히 이 값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당연히 이 값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K를 같이 묶어서 논다 그러면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지워지시면 요거 이제 통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 통분하면은 2A분의 2니까 2A분의 3I0에 해당할 거고요. 부등호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3A분의 I에 해당할 거예요. 그럼 A는 지워지겠죠. 그럼 양변에 이제 뭐 3을 곱해준다 라고 한다 그러면 2분의 9I0 요렇게 I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I라는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원형도선의 상수값을 K라고 나타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값보다는 당연히 클 거예요. 그렇죠? 2분의 9I0보단 클 거다. 그러면은 2분의 3I0보다 작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한다 그러면 이 값보다 큰 전류를 가질 거다. 그럼 이것은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9번의 이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9번은 기억 니은은 되게 좀 단순하긴 한데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제 디귿이 이제 문제죠.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뭐 푸셔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나오게끔 됐다, 틀게끔 됐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 사이, 뭐 이제 수소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문제도 한 문제 나오니까요. 일어나는 전자전이 A, B, C를 나타낸 거고, 이제 각각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진동수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위로 잠깐 올려봅시다. 제가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하고 같이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좀 오는 거 골라보시오. 자, FA는 H분, 플랑크 상수 하, H분의 E3 빼기 E2냐. 그러면 지금 FA가 뭡니까? 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궤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니까 E3에서 E2를 뺀 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내는데 그 빛의 에너지는 이제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F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요 식으로부터 이제 당연히 H를 넘기면 이게 FA죠. 이제 FA는 이제 H분의 3의 궤도의 에너지에서 2의 궤도의 에너지를 뺀 값하고 동일하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맞겠네요. 자, 니은. FA는 적외선에 해당하는 거냐? FB는 적외선에 해당하는 거냐? FB가 뭡니까?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1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수소거든요? 그럼 1로 떨어지는 거니까 라이먼 계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FA는 적외선 영역에 속하는 진동수가 아니고 뭐예요? 자외선이죠. 1궤도,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빛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외선이고 틀렸겠네요. 자, 이제 디귿이요.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계 에너지는 H 하 FC냐.
C는 뭐예요? 이때 나오는 진동수가 FC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H를 붙인 만큼이 그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니까 당연히 맞겠네요. 아, 그럼 이제 보호의 수소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이 10번 문제는 뭐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이제 디귿이 맞으시니까 3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죠. 뭐 간단하게 뭐 10번은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 수소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갈까요? 자, 11번에 가시면 이제 케플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케플러 법칙에 해당하는 걸 봅시다. 자, 11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EM인 인공위성이 PQ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돌고 있대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데 이제 P의 공전주기. 근데 지금 P하고 당연히 이제 Q는 같은 궤도를 도니까 공전주기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나 운동 상태가 다 똑같겠죠. 같은 주기만큼 움직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P하고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가는 면적이 S다. 그럼 P가 한 바퀴가 돌았을 때 S라는 면적을 갔으면 당연히 뭐 Q도 한 바퀴 돌았을 때 T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S라는 면적을 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P가 A점부터요. B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의 1t래요. 그럼 여기까지 5분의 1 동안 요만큼 면적을 휩쓸고 가잖아요. 그럼 요만큼을 가는 시간이 5분의 1t다라고 준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좀 되어져 있거든요. 점 5는 뭐 타원의 중심이고 PQ는 행성에 의한 만림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기를 잠깐 제가 올려볼게요. 자, 보기니까. 자, 그럼 이제 위쪽에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 요만큼 면적을 휘스르고 간 게 5분의 1t라고 줬어요. 자, 기억.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Q가 P의 2배냐? 그러면 이제 뭐 P가 돌다가요, 여기 올 때다. 뭐 Q가 돌다가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Q가 P의 2배냐 그랬어요. 자, 항상 똑같은 궤도를 도니까 뭐 A점을 지났을 때 P의 속력이나 Q가 돌았을 때 A점을 지나는 속력이나 같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2배라고요, Q가. P에 비해서. 그럼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겠죠. 누가요? Q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 P가 B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P가 B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B에서 이제 D, 여기가 이제 D예요, 여러분. 제가 잘려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냐.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면 여태까지 뭐 타원의 반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그러면 여기 B부터 D까지는 이만큼의 면적을 휩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2분의 T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럼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맞습니까? 자, 이제 디귿을 볼까요? 이제 디귿을 보시면 P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에요. 그림이 조금 잘렸네요.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Q와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간 면적 C에서 D까지 그럼 C에서 D까지니까 요만큼에 해당하겠죠. 요만큼 휘쓸고 갔을 때 면적이 10분의 3 S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 면적과 지금 여기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은 같은 거죠? 요 면적과 요 면적은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일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T에 해당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나 같을 거예요. 면적이 같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분의 T면 요만큼이 이동하는 시간이 5분의 1T라며요. 그럼 거기서 5분의 1T를 뺀 값이 해당하겠죠? 그러면 뭐 10분의 2T에서 10분의 5T에서 10분의 2T를 빼는 거니까 10분의 3T에 해당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10분의 3T만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돌 거고요. 여기도 10분의 3T만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돌 거예요. 그러면은 T라는 주기 동안에 S만큼의 면적을 가니 10분의 3T 동안에 이동한 면적은 얼마겠습니까? 10분의 3S만큼 가겠죠? 맞습니까? 아, 그럼 디귿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고 이제 디귿이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요 11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요것도 좀 평이한 문제에 해당됐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케플러 만력 법칙은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주기. 그럼 여기서 이제 P하고 Q는 항상 동일한 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11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칠판을 지운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이로폼 용기에 담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냉각시킨 초전도체를 네오디뮴 자석 위에 올려놨을 때 초전도체가 자석에 붕 뜨는 거래요. 자, 초전도체의 이제 성질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값이 0이 된다.
그다음에 임계온도 이하에서 내부 자기장을 0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청력이 작용해서 이제 자석에 올려놓으면 붕 뜨는 마이스너 효과가 있다. 요 두 가지 기억하시죠? 그것만 아시면 뭐 12번은 이제 금방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보기를 잠깐 볼게요.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기억. 초전도 현상은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된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거냐? 임계온도 이하,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니은.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있는 현상은 마이스너 효과하고 관련이 있냐? 맞는 내용이죠. 자, 초전도체는 자기부상열차, 자기영상장치, MRI 또는 뭐 핵융합장치 같은데 사용되는 거죠. 또는 뭐 초전도 전선에도 사용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것도 맞다. 그럼 세 개 다 맞는 거니까 5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12번은 아주 또 이것도 뭐 5초 만에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해당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시면요. 이제 광전 효과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제 광전 효과입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그림 가하는 광전관의 금속판에 노란색 발광 다이오드. 여기서 이 노란색 조심하셔야 돼요. 이 노란색 발광은 노란색이 나오는 발광 다이오드예요. 이 빛의 삼원색 중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성한 노란색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노란색 Y를 비췄더니 나는 빨간색하고 초록색 다이오드를 동시에 금속판에 비췄는데 가에서는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나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됐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Y라는 이 노란색의 진동수가 그럼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하고 초록색은 둘 중에 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 초록색의 이 진동수 비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노란색, 빨간색이 가장 작겠죠. 노란색이 그 다음이고요. 초록색이 가장 커요. 이게 노란색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은 합성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파장으로 따지면 이제 파장은 이쪽이 가장 길고 초록이 가장 짧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가 노란색보다 크니까 전자 안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비췄을 때 전자 튀어나오겠습니까? 빨간색은 노란색보다도 문턱 진동수 값이 작은데 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때문에 튀어나왔다? 이 초록색 때문에 튀어나왔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보기를 볼까요?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Y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보다 크냐? Y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보다 당연히 크니까 Y 비쳤을 때 안 튀어나오겠죠. 자, 니은 나에서 아래 빨간색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광전자 개수가 증가하냐? 일단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튀어나오는 전자 개수가 많고 광전류가 커지죠. 세지죠.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하지만 지금 나에서 빛이 나오는 거는 초록색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 빨간색은 당연히 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빨간색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광전자의 수가 증가합니까? 초록색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죠. 자, 다에서 세 빛이 겹쳐진 부분은 흰색으로 보이냐? 아니, 빛의 삼원색은 이거 두 개고요. 또 추가로 뭐가 필요해요? 파란색이 필요하죠. 그렇죠. 노란색을 비춘다고 빛의 삼원색 세 가지 합성이 된 겁니까? 아니니까 노란색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보인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노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건 원래 노란색이고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합성하면 노란색이 해당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맞는 거는 이제 1번밖에 없겠다. 이렇게 기억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도 무조건 이제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턱 진동수 이상에서 빛의 세기를 세게 줬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개수 많아지고 광전류가 커진다. 그 다음에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튀어나오는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4번.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A를 공기에서 매질 1로 입사했을 때 그때 이제 세타 I로 입사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전반사 했대요. 요소 이제 경사 전반사 됐겠죠. 마치 뭐 이게 코고 이게 클레딩에 해당할 거예요. 진행을 했다. 자, 그림 나에서는 매질 2 대신에 요 2 대신에 3으로 바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를 입사각 세타 I로 똑같이 쌌을 때 이제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근데 이 3의 굴절률은 2의 굴절률보다 작다라고 줬어요. 자, 2에 대한 순으로 오는 것만 골라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기억. 매질에서의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냐? 지금 마치 이렇게 코옥이 이게 클레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의 굴절률로 따지면 굴절률 값이 1이 클 거고요. 2가 작겠죠. 그리고 3은 2보다 더 작다 그랬으니까 이런 관계 있을 겁니다.
뭐 공기라면 이제 가장 굴절률이 작을 거고요. 그럼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A, 단색광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냐? 일단은 뭐 기억은 맞네요. 굴절률이 더 크면 속력이 느리고 이게 속력이 이제 이쪽이 더 빠르겠죠. 그렇죠? 자, 니은.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 i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를 입사시키면 이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 이제 이 전반사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봅시다. 요게 지금 세타 i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반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요게 임계각보다 컸으니까 전반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지금 굴절각이에요. 그렇죠. 요만큼이 굴절각에 해당한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굴절각. 요 각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 각과 요 각은 억각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0도보다는 크고 세타는 작다. 그러면 입사각이 작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입사각이 작아지면 요게 지금 입사각이니까 제가 확대로 요게 입사각이니까요. 요게 굴절각이잖아요. 그리고 굴절각도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거죠. 입사각이 세타이보다 작아지면 여기 굴절각도 작아지면 요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커질 거예요. 그럼 이 각도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각도로 들어왔을 때 전반사가 되는데 이 각도보다 더 커지는 거니까 전반사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죠. 맞습니까? 요렇게 여러분이 각도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디귿. 나에서 A는 1과 2의 경계에서 전반사 하느냐? 그럼 매지를 2에서 3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어고 이게 클레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코어의 굴절률분의 클레딩의 굴절률은 사인 IC라는 관계의 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식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매질이 1이고요. 이거를 2에서 3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일정한데 지금 2 매질에서 3 매질로 바꿨으니 이 굴절률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사인 IC가 작아지면 임계각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세타이로 쏴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 거고 지금 이 각도, 그럼 이 각도면 이 각도랑 지금 같을 텐데요. 맨 처음 상황에서 이때가 임계각이 더 작아지니 임계각이 더 작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전반사 되기 쉬운 거죠. 그러면 이 각도로 들어와서는 무조건 전반사 되겠죠. 당연히. 이때의 임계각보다 작아졌으니 이때의 임계각보다도 더 큰 각도로 들어와서 전반사가 됐으면 이 각도는 당연히 새로 바뀐 임계각보다도 무조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기억하고 이제 디귿이 맞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4번을 골라주시면 된다. 자, 전반사는요. 이 모의평가에는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실제 수능에서 이제 2013년도를 제외한 이제 2014, 2015년도에서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수능에는 이제 전반사 문제가 수능에는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전반사에서 쓰이는 공식이 이제 요거라는 거. 코어의 굴절률분의 클레딩의 굴절률이 사인 IC다. 그래서 뭐 클레딩을 뭐로 바꿨을 때, 뭐 이 굴절률 다른 놈으로 바꿨을 때, 뭐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따지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15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번 볼까요? 자, 15번 이제 전력 수송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전력 수송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가정에서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가정에서 저항값이 R이고 2R. 이제 가정으로 들어왔는데요. 뭐 가정에서 이제 병렬이죠. 그럼 특징이 뭐예요? 220V를 항상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가전제품이나요?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 볼까요?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한 거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니은.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송전 전압을 높여야 되죠. 그래야지 전력 손실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전력 손실량이 어떻게 됩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I였을 때 송전선의 저항이 R이면 I 제곱 R로 나타내고요. 또는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있었을 때 이거 V 제곱분의 P 제곱 곱하기 R로 나타내는 값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줄이려면 만약에 이 값이 일정했을 때 전압을 증가하거나 저항을 작게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뭐 이런 식을 지금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전압을 높여야지만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요. 소비 전력은 A가 B보다 작냐? 지금 똑같은 전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값은 VI나 또는 I 제곱 R이나 또는 R분의 V 제곱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전제품이나 이 가전제품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동일하니 소비 전력하고 저항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면 소비 전력이 얘가 더 큰 거죠. 저항이 작으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을 거예요. 그러면 소비 전력은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고 A가 크겠죠. 저항하고 반비례 하니까요. 아마 소비 전력 아마 2대1이 해당할 거예요. 요 공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디귿은 틀렸겠네요. 자, 맞는 건 이제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3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기억, 니은이요. 뭐 15번도 전력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좀 잘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5번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예상하던 문제예요. 이제 태양전지하고 발광다이오드를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16번 보시면 그림은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태양전지의 빛을 비춘대요. 그래서 태양전지에 연결된 이제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하는 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발광다이오드의 A, B는 P형과 N형 중에 하나다. 뭐 가장 전형적인 거니까. 자, P형 반도체, 태양전지 P형 반도체하고 발광다이오드의 P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 N형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발광다이오드의 N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A가 N형이고 B가 P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바로. 자, 그럼 기억. B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하로 운반하냐? B가 P형이잖아. 그럼 P형에서 양공이 전하로 운반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 태양전지의 PN 접합면에서 생성된 양공은 P형 반도체의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태양전지 PN 접합면에서 생성된 양공은 P형 반도체. 양공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태양전지 내부에서 양공은 P형으로 이동하는 거죠. 양공은요. 그 다음에 전자는 N형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 발광다이오드 내부에서는 전자 어떻게 됩니까? 전자하고 양공이 접합면으로 오는 거니까 전자는 P형 쪽으로, 양공은 N형 쪽으로 이동한다.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제 PN 접합면에 생성된 양공, 태양전지 내부에서는 P형 쪽 반도체로 이동하느냐? 맞는 내용이죠. 전자라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알겠으면 됩니다. 자, 디귿. 발광다이오드의 PN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양공이 결합하냐? 지금 불이 들어온다며요. 마치 발광다이오드는 순방향이 연결된 거라고요. 그럼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양공이 결합하니까 당연히 빛이 나오겠죠.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태양전지하고 발광다이오드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달라요. 태양전지는 빛을 비췄을 때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양공의 쌍이 생성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태양전지고요. 발광다이오드에 빛이 나온다라는 거는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양공이 결합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하고 양공이 결합한다 얘기하는 건 발광다이오드나 일반적인 다이오드고요. 태양전지에선 빛을 비췄을 때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양공의 쌍이 생성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태양전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16번에 이제 정답은 뭐 3개 다 맞으니까 이제 5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태양전지하고 발광다이오드를 연결하든 발광다이오드하고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든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번까지 풀었고요. 16번까지 했고요. 이제 칠판을 지운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이제 와보겠습니다. 자, 17번 전자기호도 현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좀 뒤로 좀 순서가 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금속골이 P가 1c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등속운동 쭉 한대요. 자기장 영역이 이제 다 다르죠. 자기장의 세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 2, 3 구역을 지나가는 순간에 일정한 속도로요. 이에 대한 선으로 오는 것만을 골라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기를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기억. T는 5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그럼 5초면 초속 1cm니까 5초면 5cm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심, 여기가 5cm에 간 거니까 여기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장 영역이 없다가 들어오는 건데 일로 들어가는 자속이 많아지잖아요. 증가하는 거니까 그걸 변화하는 방향이다. 나와야 되죠. 돌리시면 반시계로 흐를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기억은 틀렸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들어온 양이 많아지니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돌리면은 반시계예요. 자, 니은 13초일 때 그럼 13초면 13cm 이동한 거죠. P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0이냐? 13cm면 지금 여기 중심이 여기 3cm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재보면 여기 변이 2cm니까 13cm면은 대략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장 영역 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유도 전류 흐를 수가 없죠.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으니까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0초일 때가 15초일 때보다 작냐? 그러면 10초면은 10cm 이동한 거니까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0초면요. 그 다음에 15초면은 어디요?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디가 크냐인데 자,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에요. 얼마만큼 자기장이 변하는 거죠? B제로만큼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긴 2B고 B제로니까 B제로만큼 변하는 건가? 감소하는 건가? 아니죠. 여긴 들어가는 걸로 2B제로예요. 여기는 나오는 걸로 B제로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걸로 2B제로였다가 나오는 걸로 B제로면 변화량이 총 얼마입니까? 3B제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지날 때의 자기장 변화보다 여기 지날 때의 자기장 변화가 크니 15초일 때가 유도 전류가 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0초일 때가 15초의 장량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같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간단히 우리가 움직이는 정사각형 도선을 가지고 이제 전자기도 현상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건 내용이거든요. 뭐 여러분 이제 뭐 간략하게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뭐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4번을 이제 골라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17번은 이제 요렇게 이제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8번이 있네요. 이제 18번이 이제 연력학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뭐 당연히 연력학에 대한 문제는 나오겠죠. 자, 이제 연력학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셨을 때, 자, 이제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올려진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나는 가에서 피스톤 위에 모래의 양을 모래가 당연히 모래의 양을 조절하거나 기체의 열을 가해서 기체의 상태를 A, B, C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모래의 양을 조절하거나 기체의 열을 가해서 A 상태에서 B 상태, C 상태로 만들었대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줬습니다. A, B는 단열 과정을 줬고요. B, C 과정은 등압 과정을 줬어요. 이렇게 줬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잠깐 이제 보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보기를 보기 위해서 좀 위로 올려볼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약간 이제 글씨가 좀 흐렸어가지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자, 그러면 AB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변하지 않느냐?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 그러면 지금 AB 과정이 지금 단열 과정이잖아요. 그럼 단열 과정의 특징이 있죠. 단열 과정은 열 받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뭡니까? 단열 과정인데 지금 부피가 줄었어요. 그럼 부피가 줄고 대신 압력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피는 줄었고요. 그럼 외부로부터 E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당연히 증가하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도 이제 증가할 거고요. 그럼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느냐? 온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틀렸네요. 자, 니은 BC 과정에서 BC 과정이 뭡니까? 정압이에요.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모래의 양을 감소시킨다. 지금 이 A 과정에서 B 과정 거쳐서 C로 갔을 때 이 모래의 양을 조절하거나 외부에서 열을 뭐 주거나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B 과정은 뭡니까? 이거는 단열. 그럼 열이 차단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압력이 증가했냐고요. 부피는 줄고. 그럼 여기에 담은 모래를 덜었으니까,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더 많이 넣었으니까 부피가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AB 과정에서는 모래를 더 많이 첨가시킨 거고요. 맞습니까? BC 과정은 뭐예요? 압력이 항상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위에 담겨있는 모래의 양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아, 그럼 모래의 양은 변함없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열을 가한 거죠. 외부에서 열을 가하게끔 한 거다, 공급한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과정에서는 모래의 양을 감소시키냐? 요거 틀렸죠. 그렇죠? 자, 이제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냐? 자, 정압 과정에서 지금 압력은 일정한 거죠. 그렇죠. 일정한 거죠.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증가해요. 그럼 외부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 증가할 거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할 거예요. 당연히, 그럼 왜 증가합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했으면 일을 한 건데, 그러면 외부에서 열을 흡수했으니까 그만큼 외부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디귿이 맞겠네요. 뭐 어차피 뭐 기억 니은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요 디귿을 여러분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8번의 이제 정답은 이제 2번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이제 니은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B 과정에서는 뭐 어떻게 한 거냐? 단열 과정이니까 열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를 더 집어넣어서 확 하고 이제 압력을 크게 만들어서 부피를 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BC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모래의 양은 건들지 않고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가지고 부피가 늘어나게끔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친절하게 나와서 이제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요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뭐 아주 뭐 어렵게 푸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18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그림은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단면적이 변하는 수평인 관에 밀도가 이제 로인 액체가 들어있는데 같은 쭉 흐르나 봐요. 여기 이제 5S고 여기 3S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유체가 쭉 올라가는데 수면이 지금 같다고 줬어요. 수면이 같다고요. 근데 원래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봤을 때 이제 여기 압력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연속 반지식 쓰시면요. 여기가 V면 여기서의 속력은 5S 곱하기 V나 3S 곱하기 여기 속력이 똑같은 거죠. 연속 반지식으로. 그럼 여기서의 속력은 얼마냐면 3분의 5 V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압력은 여기가 크고요. 작죠. 그럼 여기가 원래 압력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추가 누르니 높이가 똑같아졌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V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압력 차이나 요 지점에서의 압력 차이나 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지점에서의 압력이 여기 압력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지점에서의 압력이 이건데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으면 압력 변화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지점의 압력차나 여기 압력차나 같다라고 다툴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 압력을 PA, PB라고 넣고 요 두 지점의 압력차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PA 플러스 베로네 법칙으로요. 2분의 1 로우의 V 제곱이죠. 요 값이나 요 지점에서 PB 플러스 2분의 1 로우의 3분의 5 V 제곱이니까 제곱을 할게요. 9분의 25 V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두 지점의 압력 차니까 이걸 넘기고 넘길게요. 일로 넘기고 넘긴다고요. 이쪽으로요. 그러면은 PA 빼기 PB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은 들어가고요. 로우에 9분의 25에서 1을 뺀다고 해볼게요. 9분의 9를. 그러면은 9분의 16 V 제곱.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요렇게 하면은 8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9분의 8 로우 V 제곱이 나올 거다. 근데 이게 바로 요 두 지점의 압력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차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요? 대기압은 그대로 있어요. 양쪽에. 그 다음에 추에 의한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의 대기압은 동일하니까 추에 의한 압력만큼이 두 지점의 압력차다. 그럼 추에 의한 압력이 얼마입니까? 추에 의한 압력이 중력은 mg고요. 그렇죠? 단면적 S로 나눠준 게 추에 의한 압력이죠. 그러면은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놔둘 수 있다.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V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다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 로우 S가 밑에 들어가고요. 위에 mg가 되고요. 9분의 8 넘기니까 8,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V 값이 얼마입니까? 이건 제곱근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루트가 붙겠죠. 요 값이요. 그러면은 8분의 9의 로우 S분의 mg 요 값에 해당할 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4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요 문제는 유체역학인데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두 지점의 압력 차와 요 두 지점의 압력 차는 항상 동일하다. 왜? 같은 깊이만큼 같은 유체로 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보다 압력이 이만큼 증가, 여기서 압력이 이만큼 증가니까요. 이 값 차이나 이 값 차이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놔둘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19번 이제 그거만 좀 유념하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20번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요. 이제 이 돌레밈이 원래 이제 수능에서 이제 가장 이제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잖아요.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이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돌레밈인데 아마 요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20번 문제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삐에로가 이제 받침대 위에 놓인 공, 여기 공 위에 서 있어요.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3L이고요. 공 넣는 통은 막대 위에 고정돼 있대요. 통이요. 막대도 있고요. 근데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삐에로가 공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장 왼쪽 지점과 가장 오른쪽 지점 사이의 거리는 4L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 그 전에 작년 이제 2016학년도 이제 수능 20번 이제 타워 크레인이 나왔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 구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삐에로, 공 위는 삐에로가 만약에 이로 점점 간다 그러면은 평형이 깨질 거예요. 그럼 평형을 유지하는 이쪽 지점이 가장, 이쪽은 일로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막 일로 점점 온다 그러면 아마 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럼 기울어지기 직전에 이제 여기 삐에로가 있었을 때의 거리, 그 지점하고 이쪽으로 움직여서 평형이 깨지기 직전에 이 삐에로에 있는 위치, 요 사이의 거리가 4L이라고 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 막대하고 통의 전체 질량이 M1이고요. 공과 삐에로의 전체 질량이 M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M1 대 M2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막대하고 공을 넣는 이 통 자체, 이 막대만의 질량도 아니고 공을 넣는 통의 질량도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에 해당하는 무게 중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게 중심이 대략 뭐 여기서부터 뭐 이거 막대면 뭐 정 가운데쯤 있겠죠. 이 그림이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 막대하고 공을 넣는 전체의 질량 M1에 해당하는 무게 중심이 임의로 뭐 이런 지점에 있다고 해봅시다. M1G만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받침대가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고요.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삐에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해서 뭐 어디 이만큼 왔을 때, 요만큼 왔을 때요. 삐에로하고 공의 중력이 하는 양이 이만큼 있고, 그럼 이게 점점 움직여서 평형이 깨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순간 기울어지기 직전에요. 여기가 지금 회전 중심이 될 거고요. 이게 회전 중심으로 잡을 거고요. 그때 순간 뜨니까 이 힘이 없는 경우가 바로 왼쪽에 있었을 때 이런 지점에 해당할 거라고요. 그럼 이런 지점을 제가 X라고 잡아볼게요. 요게 X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순간 평형이 깨지기 직전이다. 그 지점이 이 지점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얘에 의한 돌림힘하고 이 공과 공을 넣는 통의 무게 중심에 의한 돌림힘하고 같겠죠. 그럼 이 거리도 압니까? 모르죠. 그럼 이 거리도 제가 그냥 Y라고 놔둬 볼게요. 그럼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힘이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의한 돌림은 어떻게 돼요? M2G에 해당할 거고 떨어진 거리는 X에 해당할 거예요. 그럼 그 돌림 힘이나 이 막대하고 공을 넣는 통 전체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무게 중력 값에 해당하는 M1G죠. M1G에다가 Y만큼의 거리다라고 임의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움직여서 다시 저 평형이 깨지는 직전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오른쪽 지점이. 그럼 이만큼 이점 임의로 이만큼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만큼 왔을 때 이제 여기서 M2G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여기가 회전 중심이죠? 그리고 이 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얘에 의한 돌림힘하고 얘에 의한 돌림힘이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왼쪽 지점의 여기 이제 최대로 이제 평형을 유지하는 곳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평형으로 유지하는 요 거리가 4L이라고 줬어요. 맞습니까? 4L이라고 줬죠. 자, 그렇다면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이제 이 막대와 공을 넣는 통의 돌림힘하고요. 이 삐에로, 공 위에 올라있는 삐에로의 이 공과 삐에로의 무게에 해당하는 돌림힘이 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 힘은 없는 상황이죠. 숭 뜨니까. 그럼 이걸로 또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 거리가 얼마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3L이고 이제 요게 Y니까 이거는 3L 빼기 Y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거리. 요 거리는 얼마예요? 아, 그럼 요 거리는 요거 전체가 지금 4L에 해당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X고 여기가 3L이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4L에서 3L 더하기 X를 뺀 값이죠. 그렇다면은 L 빼기 X에 해당할 거예요. 맞습니까? 요 거리가 4L이고요. 요게 3L 플러스 X예요. 4L에서 3L 더하기 X를 빼니까 L 빼기 X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얘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M2G에 L 빼기 X, 그 다음에 M1G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3L에서 Y를 뺀 값하고 같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식을 어떻게 좀 응용을 하면 M1 대 M2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요걸 제가 풀어볼게요. 어차피 뭐 G는 다 지워지니까. G는 다 지우니까요. 그럼 요거 풀면은 M2L 빼기 M2X일 거예요. 자, 요쪽은 M1에 3의 L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1Y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비교하나? 이거죠. 지금 M2X하고 M1Y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럼 이 값과 이 값 어떻게 돼요? 같다고요. 지워지겠죠. L도 지워지겠죠. 아, 그럼 결국 M2가 3M1하고 같겠네요. 관계가 나오죠? 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1대 3. M1이 1이었을 때 M2가 3에 해당한다. 아, 그럼 3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이게 20번 문제 이게 돌림힘이에요. 마치 이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랑 같은 건데 뭐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뭐 어떻게 뭐 손을 댈지 모르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공과 공을 넣는 통의 전체의 무게중심을 임의로 잡는 거예요. 임의로 잡아서
일로 움직였을 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얘에 의한 돌림인과 얘에 의한 돌림이 같다라고 놔두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얘에 의한 돌림인과 얘에 의한 돌림이 같다라고 놔두신다고요. 이런 무게중심이 뭐 임의로 여기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로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두 힘이 작용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무게중심은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식을 세워서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죠. 마치 이제 작년 수능 기출 문제랑 6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랑 이제 거의 유사하긴 한 건데 조금 내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둘 사이 요 거리 사이를 줬으니 이걸 가지고 나타내서 계산하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아마 20번이 이제 가장 생각하기가 까다로우실 거예요. 이제 아마 수능에서는 돌림임이나 유체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텐데 아마 돌림임이 가장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해서 아주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나오는 상황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조금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키우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모의평가 이제 해설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좀 평이해요. 뭐 이런 20번만 빼고는 좀 평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이제 9월에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이제 좀 예상을 하시고요. 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해설을 이제 참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끔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